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젠돌프와 그 모라비안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경건주의 운동의 주역이었던 프랑케가 1727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1727년 프랑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모라비안 공동체 안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27년 이후에 모라비안 공동체 안에 여러 번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1902년에 아펜젤로가 세상을 떠났는데, 성경 번역 때문에 목포 앞바다로 가다가 배가 난파나 당하는 바람에 세상을 떠났는데, 1903년에 감리교 안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로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순교적인 사랑,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성령의 역동성, 이런 것들이 감리교 안에 부흥을 태동시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소위 1727년에 프랑케가 세상을 떠났을 때 프랑케의 영향을 받았던 이 진젠돌프 공동체 안에 부흥이 그때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에서 차지하는 이 진젠돌프의 위치, 그리고 모라비안 공동체의 위치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1순위로 두고 달려갔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가 그 모라비안 헤르누트에 있는 모라비안 교회입니다. 딱 보고 나서 드레스덴에서 봤던 그 고풍스러운 건물하고 금방 비교가 되죠. 어떤 차이가 있죠? 현대식 건물이기도 하지만 심플하다고 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높이 솟은 것하고는 달리 큰 건물 속에 균형이 안 잡힌 것처럼, 촛대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보여지는 십자가 탑도 아주 단순하죠, 외관에서. 그러니까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의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들어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의자도 나무로 된 그냥 의자들이고, 참석한 사람도 정장을 하고 오지 않고 그냥 평상복은 아니지만 그렇게 깨끗하게 오긴 했지만 정장을 한 모습은 또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방 주변을 봐도 데코레이션이 되지 않았어요. 교회당에 딱 들어가면서 이게 교회의 모습인가 라고 느껴질 정도로 심플했습니다. 소위 경건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 개혁의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교회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라비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주 말씀 중심으로, 찬양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보아할 수 있습니다. 이 헤르누트의 이 동네에서 거의 3분의 2가 이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아주 역동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고 여기를 방문했다고 하니까 친절하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사람을 불러서 적격자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부르고 또 다른 사람을 부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와줬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은 그 헤르누트에 있는 모라비안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모라비안 박물관은 주일에는 문을 안 여는데,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자매,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자매가 저를 안내해 주면서 혹시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 사람 개인의 집을 찾아가 가지고 노크를 해서 저를 위해서 고문소실을 열어준 거예요. 와서. 그리고 이 자매는
헤르노트 동네를 하나하나 다니면서 자세히 쭉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가 양로원입니다. 이 헤르노트 공동체가 정말 삶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 속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얼마나 구현하려고 했는가를 아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딱 보시면 아주 의미심장한 박물관에 들어갔을 때 있는 상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데 왼쪽에는 웨슬리입니다. 요한 웨슬리. 그리고 오른쪽에는 진젠돌프입니다. 그래서 진젠돌프와 이 웨슬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라비안 공동체의 박물관에 왜 웨슬리 상을 걸어놓겠어요? 자존심도 상할 텐데. 그런데 소위 이 웨슬리가 갖고 있었던 그 이상들이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빌려왔다는 사실, 또 모라비안 공동체와 이 웨슬리에 있어서의 이 관계는 서로 상호 협력의 관계, 이 땅의 이 복음 부흥을 위해서 함께 협력했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 헤르노트 공동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이 헤르노트 공동체가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진젠돌프가 직접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젠돌프가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내려주시면 믿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아예 박물관장 옆에 세워두고 그 안에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진젠돌프의 수많은 편지, 그때 있었던 수많은 자료, 저는 이렇게 많은 단일 공동체의 자료를 집합적으로 모아놓은 데를 못 본 적이 없어요. 이 여러 층이 그 넓은 데가 쫙 그냥 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라비안 공동체를 연구하려면 여기 가서 원자료를 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데 가서 원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제대로 그 진젠돌프나 모라비안 공동체에 대한 작품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박물관 안에 있는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있는데, 이 테이블과 의자는 놀랍게도 진젠돌프가 회의를 할 때마다 썼던, 당시에 회의 때 썼던 탁자입니다. 이거를 물론 시트나 이런 걸 갈았지만 그래도 다 그대로 보존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젠돌프의 묘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젠돌프의 묘지인데, 이 진젠돌프의 묘지가 그 겨울 지역에는 눈이 많기 때문에, 이 독일 지역에는 겨울에는 눈이 많기 때문에 눈이 내리면서 나무가 상하고 묘지 콘크리트가 얼었다 녹았다 그러면서 상할까 봐 위에다가 나무를 덮어 두게 된 것입니다. 뭐 같은 묘지입니다. 그 진젠돌프가 남겼던 많은 책들 중에 일부분을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장을 보면서 제가 참 느끼고 발견했던 새로운 사실들, 또 많은 것들, 이 시간에 몇 가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나누어 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주역이었던 진젠돌프. 이 진젠돌프가 그 1700년에 태어납니다. 이 1700년에 태어났던 이 진젠돌프가 어릴 때 신앙의 교육을 할머니에게서 받습니다. 이 할머니가 참 스페인어를 좋아했던 경건주의 영향을 깊이 받았던 분인데, 이 할머니의 모토가 있습니다. 그 모토는 기도하고 믿고 조용히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십자가도 고된 일도 기피하지 말라. 나중에 진젠돌프의 신학이 십자가의 신학으로 명명이 되는데, 이 진젠돌프의 이 신학이 십자가의 신학으로 명명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를 통해서 받았던 이 교육이 어릴 때부터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경건의 훈련을 쌓게 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그가 가슴에 간직하게 된 일련의 중요한 흐름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젠돌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프랑케나 스페노와 비교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진젠돌프는 상당히 많은 경건주의 책들을 섭렵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피에르 벨이라고 하는 이 경건 계몽주의의 지도자였던 사람인데 역사와 비판의 사전이라고 하는 이 책을 그가 깊이 읽고 또 이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도 그 책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 외에도 계몽주의가 남긴 많은 작품들을 섭렵합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가 갖고 있었던 소위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섭렵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경건주의 그 시대의 그 사상을 극복했다고 하는데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주의를 알면서 자유주의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와 자유주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유주의를 공격하거나 지적하는 것은 이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지금 20세기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이 복음주의 운동입니다. 소위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복음주의 운동이 미국 기독교를 다시 살리고 있는데 이 복음주의 운동이 다시 그 미국 교회를 살리게 되는 데 있어서는 몇몇 중요한 지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케넷 S 칸저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 케넷 S 칸저라고 하는 교수님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면서 자유주의가 뭔가를 정확히 알면서도 그 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위 복음주의 쪽에서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미국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수많은 학자들을 배출했고 그리고 하나의 운동을 흐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칼 헨리와 쌍벽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 칼 헨리도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소위 자유주의자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면서도 이 자유주의자를 가지고 그 신학을 가지고는 교회를 살릴 수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미국의 기독교를 이끌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기독교가 점점 더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빌리 그레함이 같이 합류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 투데이지의 지가 또 설립되고 이러면서 이 복음주의 연대가 미국에 구축되기 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한 시대의 이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서든 베프티스트 출신 아닙니까? 이 서든 베프티스트 출신이면서 그 복음주의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연대를 구축해 가는 데 있어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과 유사하게 진젠돌프가 계몽주의의 책들을 다 섭렵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성주의를 극복하고 그러면서도 대안을 십자가의 신학을 그가 대안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진젠돌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없다면 나는 무신론자가 되었을 것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그가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인류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인류 구원에 있어서 진정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진젠돌프가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진젠돌프는 이와 같은 이 확신과 이 어떤 이 회심의 이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헤로노트의 형제단을 그 지도자가 되는데 본래는 헤로노트의 이 형제단 모라비안 공동체를 자기가 이끌기 위해서 이 지도자로 부상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상당히 많은 이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던 땅 중에 일부 이것을 소위 보헤미안 모라비안 이 형제단 사람들에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촌으로 내준 거예요. 이 정착촌으로 내줘서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일궈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라비안 공동체가 일궈가기 시작하는 이 과정에서 자기가 직접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공직을 사임하고 아예 모라비안 공동체의 지도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모라비안 공동체의 지도자로 들어가면서 모라비안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안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그가 역시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것은 경건에 대한 훈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대가 있고 그리고 단이 있고 반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그룹들이 함께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암기하고 이런 또 경건시를 함께 나누고 이러면서 경건의 훈련을 계속 쌓아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함께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무던히 노력하고 이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것처럼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지만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1727년부터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1735년에서 36년 사이에는 강력한 부흥이 이 모라비안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1744년에 윌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남겼는데 그 윌린슨이라는 사람이 1744년에 이 모라비안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1735년 혹은 1736년경에 주님께서 다른 지역 모라비안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밝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열정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 충만한 역사가 나타남에 따라 모라비안 교회 감독 진젠돌프 백작은 독일과 유럽의 다른 지역에 뿐만 아니라 많은 불신세계 여러 지역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선교사들을 파송하셨다. 우리는 모라비안 공동체의 사역에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고 들었으며 진젠돌프 백작은 친히 많은 다른 지역과 동떨어진 지역을 각각 여행하고 복음을 전하였다. 이 중에서 우리는 주목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밝히시고 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1735년에서 1736년 사이에는 이때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로 인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1차 대각성 운동이 1734년에서 36년 그 기간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뉴 잉글랜드 노스햄프턴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이 성령의 역사가 미국 신대륙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독일의 역사를 하셨고 거의 같은 기간 조지 위필드를 통해서 영국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월드와이드 피노멘이라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등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1700년대에 일어났던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 1904년에 웨일즈 부흥운동, 1905년에 인도 부흥운동, 1906년에 아주사 부흥운동, 1907년에 평양대 부흥운동, 1908년에 중국과 만주 부흥운동을 연상하는 이와 같은 부흥운동의 역사예요. 그래서 소위 18세기 부흥운동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이 현상 가운데 하나를 이미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현상들이 등장하냐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선교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진젠돌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냥 자원하기도 하고 또 파송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보라고 하는 선교사와 니츠만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서인도로 파송하고 이듬해 다비드를 파송하는데 소위 1732년과 33년 사이에 소위 중요한 이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선교사들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이 진젠돌프는 선교사역의 현장 속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가 독일, 남부, 동서,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발티해 연안의 나라들, 러시아, 이집트, 남아프리카, 기니아, 그린랜드, 그 다음에 북미와 서인도 이런 전 세계 지역을 달면서 이 선교의 선정에 있는 선교사들을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이 현상들을 통해서 선교운동, 근대 선교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레 대학이 근대 선교의 효시를 이뤘지만
실제로 이 할레 대학이 18세기, 1세기 동안에 파송된 선교사는 60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진젠돌프 공동체가 그 파송한 선교사는 무려 226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3배, 거의 4배에 가까운 이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근대 선교운동의 효시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 가는 게 그냥 간 게 아니라 피 묻은 복음,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 선교 현장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때 파송된 선교사들이 꼭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만 파송한 건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상당수의 평신도들이 파송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소명은 목회자의 소명뿐만 아니라 평신도의 소명도 똑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강도도 똑같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룩하는 그 업적도 꼭 목회자만 대단한 것은 아니었어요. 소위 평신도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연 사람들도 바로 이 진젠돌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젠돌프를 따르는 일련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위대한 사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개혁을 통해서 이들이 이룬 업적들이 보통 큰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하는 이 헤르노트 안에는 학교와 고아원과 그리고 이 양로원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돼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육을 정규대학에서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공동체에 와서 헤르노트 공동체의 교회 지도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그 자매도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인데 헤르노트 공동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해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 독일에서 최고의 명문 대학을 졸업했더라고요.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르노트 공동체에서 옷차림 보세요. 정말 평범한 옷차림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설득력 있게 증거하고 저 자신을 내세우는 모습을 저는 정말 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제가 가까스로 물어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학교 배경도 알았지 자기를 먼저 얘기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헤르노트 공동체에서 본 것은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 말 그대로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저는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느껴졌고 독일에 있어서 메말라가는 그 모습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이 헤르노트 공동체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 참 순수함,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정말 이 기도하는 경건의 모습 등을 통해서 너무도 많이 상쇄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진젠돌프를 중심으로 한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그 웨슬리에게 미친 영향은 참 지대합니다. 이 웨슬리가 이제 그 조지아주 선교사로 가게 되었을 때 풍랑이 대서양을 건널 때 풍랑이 막 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그런 가운데 한쪽에서 조용히 있지 않고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열심히 예배하는 하나의 그룹들을 보았어요. 자기는 두렵고 떨렸는데 도대체 이 와중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가서 확인해 보니까 모라비안 공동체였습니다. 자기가 조지아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자기에게 격려가 됐고 동역자가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라비안 선교사 스판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영적 침체에 허덕이고 있을 때 웨슬리에게 믿음의 필요성을 확신시켜준 것도 피터 벨보라고 하는 모라비안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실제로 이 웨슬리가 1741년에 브리스톨에서 부흥운동을 전개할 때까지는 이 모라비안 공동체와의 이 교류가 아주 밀접하게 있었어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웨슬리에게 미친 영향은 참 지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인지 몰라도 당시에
모라비안 공동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젠돌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계몽주의 지도자들일지라도 진젠돌프를 존경하고 모라비안 공동체를 존경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학은 살아있는 신학이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라비안 공동체가 이 땅에 이룬 위대한 업적, 근대선교의 효시가 되었고 사회개혁의 모델이 되었고 피 묻은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살았던,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을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부흥을 사모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힘찬 첫걸음 드림홈과 함께합니다.